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0월 25일 우리 9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제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고 한 내용이라서 제가 제외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금액에 이게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액을 잡을 때는 대가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110을 합니다. 맞췄죠? 자, 가령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대금으로 수취를 하였어요.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인지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통상 부가가치세라는 게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큰 거래처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계약 금액이 뭐 1억 원이다. 자, 그런데 부가치세도 1억이면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세는 그냥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금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공급가액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100만원 곱하기 110분의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반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100만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그러니까 총량 110 중에서 100은 공급가액이고 10은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909,09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급가액을 구했다면 그냥 100만 원에서 요거를 뺍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빼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굳이 뭐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90,9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이런 부당의 계산 부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가가 2번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금전 외의 거를 받았을 때도 시가, 그리고 우리 부당의 계산에서도 시가, 이렇게 시가가 나왔는데요. 제 책에 보게 되면 이거는 수업 목적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파생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시가가 뭔지 우리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시가는요. 자, 먼저 순위가 있습니다. 자, 1순위입니다. 자, 1순위는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본래 시가라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순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순위. 자, 그런데 이 1순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순위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자, 2순위는 공급받은 제하 용역의 본래 시가입니다. 자, 만약에 공급한 시가를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그럼 공급받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급한 시가가 없다면 그럼 공급받은 시가로 보자. 대체 용도로 이 이순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순위 한번 볼까요? 자, 3순위까지 있습니다. 자, 3순위는 자, 공급한 제하 용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가격을 우리는 3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줄을 바꿔서 페이지를 변경해서 자, 1순위. 1순위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죠. 자,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가가 1순위 시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았죠? 네, 이게 1순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게요. 자, 이번에는 2순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순위 시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1순위에 자, 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자,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제하 용역의 가격인데요. 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한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급받은 시가로 가는데 요때의 시가는 요 위에 시가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순위 또는 자, 1순위나 또는 2순위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명확하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규정을 한 게 아니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도 그 시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를 적용시킬 수 없다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가격이 마지막으로 시가에 적용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가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자산을 어떤 처분 또는 매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먼저 하느냐?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먼저 봅니다. 만약에 이런 감정가액이 없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요, 굉장히 여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놨습니다. 뭐 임대를 하는 경우 또는 어떤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우선 시가로 먼저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입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는 이러한 산식을 이용합니다. 자, 자산의 시가.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산의 시가가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이나 또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런 시가. 그러니까 지금 3순위가 1순위, 2순위의 시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이 자산 시가의 50%를 먼저 곱합니다. 50%를. 그리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줘도 되는 겁니다. 자, 임대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임대일수를 곱해주고 365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수만큼, 그 임대 일수만큼 임대료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자산의 시가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준 다음에 일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어떤 용역 매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용역 제공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이 원가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느냐? 이익률을 더해줍니다. 이익률. 자, 이러한 업종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익률이 나더라라는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곱해준 그 통계치를 통계치상의 숫자를 우리가 곱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가. 자, 말은 간단하게 시가라고 하지만 사실 실무상에서 시가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법령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면 이렇게 시가를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가세 표준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암기할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시가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급 시기 우리가 공급 시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자, 우리가 유형별로 공급 시기를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뭐 외상 판매였을 때 아니면 조건부 판매였을 때 이 공급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공급 시기 굉장히 중요했죠. 이 세금 계산서 발행과 더불어서요. 자, 똑같습니다. 이 공급 가액을 계산하는 것도 우리 거래 유형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은 공급한 제하의 총 가액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급한 제하의 총 가액이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이 제하의 총 가액이 금전을 받았다. 그럼 그 대가가 되는 거고요. 자, 금전 외로 받았다. 그러면 시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공급한 제하의 총 가액입니다. 아셨죠? 네, 요거예요. 자, 장기 할부 판매. 요거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135페이지였나) 137. 여기에 보면 장기 할부 판매가 어떤 거라고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자,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급 시기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공급 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저번에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재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아야 되는 것을 장기 할부 판매라고 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월 1일 날에 재하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때 인도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7월, 자, 이때 공급을 하고요. 자, 계약 금액은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억 원. 자,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 자, 7월 1일에 50%, 금년도 7월 1일에 이렇게 되겠다. 자, 금년도 7월 1일에 이렇게 30%, 그리고 금년도 10월 1일에 30%, 그리고 내년도 2월 1일에 마지막 잔금 40%,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재하를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지금 최종 할부금을 받았고 1년 기간 요건 맞췄고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았고 3회니까 2회 이상이다. 그죠? 물론 금년도 이게 없고 잔금을 70% 하더라도 2회 이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자, 요러한 스케줄 상에서 자, 우리 각 가세 기간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각 일자별 어떤 신고 방법과 세금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7월 1일에 1억 원 곱하기 30%, 자, 이게 할부금이다. 그죠? 할부금. 그리고 곱하기 1.1, 요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3,300만 원을 대가로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자, 이 7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그죠? 왜냐하면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니까, 자, 이때 공급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공급 2기 예정 신고 시에 신고서에 자, 반영하는 방법은요. 공급 가액을 3천만 원으로 하고, 자, 매출세액을 300만 원으로 해서 요거를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7월 1일 날에 해야 7월 1일 날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리고 10월 25일 날에는 요 300만 원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입니다. 자, 10월 1일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자, 1억 원에 자, 곱하기 30% 이게 할부금이 될 거다, 그죠? 자, 곱하기 1.1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동일하네요, 그죠? 는 3,300만 원을 대가로 수취하고 그리고 2기 확정 신고 시에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으로 하고 자, 매출세액을 300만 원 이렇게 납부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10월 1일에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세기간 종료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마지막 내년도입니다. 자, 내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를 또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자, 1억 원. 자, 곱하기. 이번에는 40%다, 그죠? 그리고 잔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4,400만 원을 받아서 내년 1기 예정 신고 시에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하느냐. 공급가액을 4천만 원으로 잡고 자, 매출세액은 400만 원이고요. 이것을 납부하는 그러한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개념도 살펴봤고 자, 공급 시기,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거잖아요, 그죠? 요때를 각각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공급 시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세표준 넘어옵시다.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그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라면 7월 1일 날에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단기 할부 판매에 속하게 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화를 공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그리고 그 대가 그 1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완성도 기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기준. 자, 요거, 요런 것, 이런 조건부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을 공급 가액으로 합니다. 자, 공급 시기와 이 공급 가액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공급 시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급 시기와 요거를 조금 잘 보도록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용역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세 표준은요, 우리 임대료, 간주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가액이면서 그리고 가세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임대료는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공급 시기에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매월 25일 날에 대가를 받는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순불 방식, 후불 방식, 후불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단기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을 이렇게 했어요. 계약 기간을 뭐 10월 25일부터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그래서 매월 25일 이렇게 하자. 매월 마지막 날에 월세 5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임대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우리가 지급을,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료, 그리고 지금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가 얼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 이 월세 50만 원인데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짜리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이게 5평인데 평당 관리비가 만 원입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아래 산식으로 이용합니다. 자, 임대보증금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자, 임대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주고, 자, 임대일수를 곱한 다음에 365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게 1.8%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2%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임대일수입니다. 임대일수. 자,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92일이 될 겁니다. 자, 10월은 31일까지 있고요. 11월은 30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12월은 31일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2일입니다. 92일. 그리고 365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1000만원 곱하기 0.02 곱하기 92 나누기 365 이렇게 하게 되면 5만 410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자, 관리비는 평당 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근데 이 중에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요금 징수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기료, 그리고 뭐 수도료,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 2만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순수 관리비 있죠? 순수 관리비, 뭐 청소를 해준다거나, 뭐 요런 것들, 뭐 요런 게 3만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가세 표준 한번 볼까요? 자, 가세 표준은 임대료 더하기, 그리고 간주 임대료 더하기 관리비입니다. 자, 임대료 요거 3개월치 곱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이렇게 3개월치. 그러면 150만 원이 되겠다. 그죠? 150만 원. 자, 그럼 임대료 150만 원 더하기
간주 임대료 5410원 더하기 관리비 여기서 5만원이라고 적어주면 안됩니다. 전기하고 수도료는요 공공예금 징수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요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하고 수도료는요 임차인의 비용으로 들어갈 내용이지 임대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아셨죠? 단순히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 5만원을 받아서 2만원은 대신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부가치세 가세 표준에 들어가는 이 관리비는 여기 순수 관리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50만원에 더하기 5410원 더하기 3만원 해서 가세 표준은 158만 41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임대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게 간주 임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소득세법상 간주 임대로 계산, 법인세법상 간주 임대로 계산, 요거 비교하면서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전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면적별로 안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과 관련된 거.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겸용주택을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겸용주택이 뭐냐? 자,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보자. 토지 부분, 그리고 건물 부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토지를 점유하는 주택,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건물은 항상 토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겸용주택은 한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 부분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임대를 했다고 하면 주택에 해당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상가라도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겁니다. 그냥 토지 위에 그림을 그리자면 요렇게 땅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렇게 그림 정말 못 그리네요. 자, 이게 땅이에요. 땅.
땅. 그리고 이 절반이 그냥 이게 주택이고 이게 상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넘어갔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